안녕하세요. 친절학교 시행문제 47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고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 광주경제교육연구원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연구소의 정승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복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4월인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어제 오늘은 수업이 없어서 네. 지금 과제 제출하고 또 다른 데 지원하고 이런 걸로 시간 보냈는데요. 네. 확실히 요번 달은 요번 주 말고는 계속 일정이 있어서 조금 겁나긴 합니다. 근데 저번 주에 그렇죠. 수업이 몇 개 있었는데 초등학교라 갔다 오니까 목이 쉬었더라고요. 아, 그죠. 한참 만에 초등학교 가다 보니까 이 조절을 못해서 맞아요. 그래서 4월 달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3월 달에 좀 수업이 좀 많았어가지고 되게 목이 막히는 경험을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요번 달에도 좀 말쯤에 굉장히 좀 몰려 있어서 좀 걱정이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목도 컨디션이 항상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간만에 하니까 좀 다르구나. 예전 같지는 않구나. 이제 목에 좋은 뭔가를 내가 좀 섭취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네요. 아무튼 한 주간의 뉴스를 가지고서 한번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삼뉴스. 제가 국내, 국제 가장 대표적인 3가지 뉴스를 좀 정리해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경제, 수출을 놓고 가게는 울다라는 타이틀인데요. 첫 번째, 정리는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HBM이 살린 K경제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지난 3일 발표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20% 이상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AI 서버용 메모리인 HBM4 6세대의 양산 성공 소식이 주가를 견인했는데, 이래서인지 여기저기에서 주식의 고수들이라는 분들이 삼성은 이제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고환율의 고유가라는 정말 악재 속에서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를 방어하고 있는 유일한 방패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지 않았나. 그래서 코스피가 5,800선에 안착의 핵심 정리됐고, 요즘 5,500선, 600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영향이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환율 1,500원대 고착화 우려, 뉴노멀로 받아들이나라는 내용인데요. 외환당국이 사실은 적극적이진 않지만 나름의 개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일 연속 1,500원대 마감이 됐습니다.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하기 때문인지 달러 강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의 목표에 비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또 기업들의 그 경영 계획에서도 1,500원 기준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4월 위기설의 실체화인데요. 건설업 및 영세 자영업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중소건설사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또한 2010년 이후 최고치인 2.8%를 기록하고 있는데, 내수 경기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고, 한국은행은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가 정말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3, 해외 경제 3가지인데요. 미국의 버티기와 중동의 불씨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3월 고용보고서 깜짝 호조인데요.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가나라는 내용인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연준은 그래서 6월에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는 결국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차 역전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원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점화인데요. 유가 배럴당 115달러 돌파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가시화 소식과 국제 유가가 결국 배럴당 115달러 넘어섰는데요. 긴장감은 역대 최고입니다. 트럼프는 4월 7일까지 기다리겠다. 그 뒤로는 전면적인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특히 석유화학이나 철강 같은 원가 부담이
정말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특히나 한국 물류 비용의 상승은 공급망의 인플레이션을 결국 재발할 조짐입니다. 세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 2.0인데요. 한국 반도체 자동차에는 선택이 강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적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미국 내 핵심 부품의 미국산 우선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중국산 부품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반사의 이익도 존재할 수는 있겠는데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용이 계속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아주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측면. 그래서 결국 지금은 수출지표와 환율지표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이 시기에 기업 실적은 좋아 보이지만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지갑은 다치고 투자자라면 역시 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량주에 집중하면서 부채 비용이 높은 자산을 과감히 정리하는 슬림화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자,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기사는요. 원금 2배로 돌려드려요. 45세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목돈 마련 상품이다라는 4월 4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청년층과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서 최대 45세, 사실 청년의 기준은 39세인데요. 45세까지도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지원 조건은 공고문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면 어느 정도 10만원 저축하면은 지자체에서 5만원, 회사에서 5만원씩 이렇게 매칭해서 2배를 적립해주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청년, 희망 2배, 청년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좀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보면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야구 시즌과 더불어가지고 금리 7%짜리, 5%짜리 이러한 저축 상품이 나온 것들을 굉장히 좀 봤었는데요. 그런 것들처럼 잘 찾아보면 그런 상품들이 없지 않아 초기에 지금 현재 좀 상반기 이제 시작되는 이 봄에 마케팅 상품처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기사는요. 장봐줘 말하면 배송까지 제로클릭 쇼핑온더라는 한국경제신문 4월 6일자 기사입니다. 신세계와 오픈AI가 커머스 MOU를 구축하면서 내년 챗GPT와 이마트 상품을 구매할 때 AI 쇼핑 에이전트를 통해 쉽게 말로 주문을 넣으면은 바로 결제되면서 주문 물건까지 배송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고 그럽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라든지 다양한 월마트에서 이러한 비슷한 AI를 활용한 커머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세계가 좀 본격적으로 이쪽 부분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은 좀 다양한 쉽게 방식으로 해서 좀 AI를 쉽게 활용해서 실질적인 매출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좀 더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결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기사는요. 드론 AI 투자라더니 유사수신 2년 새 2배 매일경제신문 4월 6일자 기사인데요. 요즘 유사수신 위반 범죄 건수가 2025년 875건에서 2020년 1426건, 2025년은 1642건으로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SNS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원금 보장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업체들이 예의하고 있는 새로운 투자 대상 상품들은요. 드론이라든지 AI라든지 신기술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사수신과 관련된 사기를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이란 사실은 법률로서 규제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증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유사수신 행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령층을 겨냥한 협동조합인을 가장 오프라인 사업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와 SNS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드론, 수소에너지, 인공지능, 미래 성장산업 등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서 현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내용보다는요. 네. 투자 관련돼서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직접 투자를 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현재.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 가장 큰 뉴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쟁, 뭐 이런 거는 뭐 5주째 좀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건 공통된 거고, 아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좀 신경 쓰이는 기사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일 겁니다. 네. 지금 하다가 얘기 듣다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한화솔루션 홈페이지를. 네.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더니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러면서 쭉 써놨어요. 요점은 2.4조 원, 2조 4천억 원을 유상증자하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꾼 돈이 15조가 있는데 자구 노력으로 순차익금은 지금 이제 10조 정도 남았다. 자산도 매각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채무 상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뭔가 금융 쪽에서 얘기가 있겠죠. 어디서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를 갚아라 라고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2조 4천억 원 중에 1조 5천억 원은 채무 상환하고 그리고 0.9조 9천억 원은 시설 자금으로 쓰겠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에너지 사업은 유망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 한다고 하는 국민성장펀드 있잖아요. 네. 아마 에너지 사업이 빠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AI는 무조건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카테고리에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갔다면 좀만 기다리면 펀드가 들어올 텐데 굳이 유상증자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유상증자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화나잖아요. 주가도 무지장 빠졌답니다. 전쟁 나서 지금 짜증나 있는데 유상증자로 엎어친 거죠. 자, 제가 준비한 기사가 앞쪽은 투자 관련된 게 몇 개 있는데요.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데일리안이고요. 2026년 4월 6일 오늘 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들도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제목이 의심거래 확인 미흡, 금융당국이 구멍가게 가상자산 거래소 통제 고삐 쥔다. 제가 뭐 계속 신기술에 대해서 핀테크 이런 데에 대해서 맨날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한 기술이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걸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온투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P2P 업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근데 P2P 업체가 이제는 금융회사가 됐습니다.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돈 빌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빌릴 곳이 없어서 온라인 투자 연계업체 P2P입니다. P2P 업체까지 이제 돈을 빌리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오늘 기사는 없습니다. 국가가 대출 제한하는데 P2P 업체에서 빌린 것도 포함시키겠답니다. 그러면 P2P 업체는 여기에 포함되는 순간 완전히 영업 정지될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P2P 업체 가서 비싼 이자를 내면서 빌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P2P 업체 얘기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였냐면 신기한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꿔주고 또 우리한테 돈을 빌려가라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업체랑 그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있는 서울 핀테크 아트카데미라는 거를 100시간인가? 2번 했다 그랬잖아요. 네. 결국은 그 업체에 있는 분들 얘기 통해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진짜 신기술이 있습니다라고 해놓고 돈 받고 나서 서류 작업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업체보다도 못하죠. 왜요? 해본 지 별로 없으니까. 사람이 수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좀 괜찮아 죽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일 잘 가는 가상거래소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최근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표준화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내부 통제 실효성 확보, 세계의 축 통해 제도 개선 모색, 요것만 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막 나눠주면서 그런 적이 있었죠. 네. 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업계 현장 점검을 금융당국이 근본적 개편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복수부서의 전산장부 변경을 허용한 등 구멍가게 수준의 운영 방식을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슨 소리예요? 빗썸,
대한민국의 가상자산은 1, 2등만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업비트와 빗썸입니다. 딴 데는 그 규모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근데 이 가상자산 거래소조차 뭐라고요? 구멍가게라는 거예요. 운영 자체를.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해놨지.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래의 내역이 미미한 사용자에게 대량의 가상자산 입고하는 등 의심거래 확인 관리 측에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서 가상자산 거래에서 금융당의 입금이 거세질 전망이다. 계속 거래 안 하다가 갑자기 큰 자산이 가상자산에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거를 경고한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필요 없다고요. 두 사람만 불리면 된다고. 업비트하고 빗썸만 부르면 된다고. 자, 빗썸 5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 대응반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자, 만일 이 정부에서 무슨 기준을 강화한다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한테 어떤 부담을 지울까요? 수수료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겠죠. 왜요? 시스템 갖춰야 되니까요. 지금까지는 뭐뭐 하면 10,000원, 친구 데려오면 50,000원 이렇게 해서 늘려왔거든요. 자, 이제 긴급 대응반이 5지급 등으로 불일치가 발생 시 적시 대응이 불가능한 구조다. 우리 지금 뭐 증권회사, 큰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자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증시 자체가, 지수 자체가 막 흔들리거나 그러면 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계좌를 막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거 다 돈이라고요. 그 시스템 갖추는데.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없는 비트코인도 막 나눠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아래쪽 쭉 보니까요. 맨 아래쪽만 보였습니다. 내부 통제 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수준의 주법 감시 프로그램이 도입될 전망이다.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금융회사도 아닌 곳을 내부 통제 강화 시스템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아마 금융위원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업비트나 빗썸 관련된 사람은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 이런 이런 회의를 하니까 회의 나오세요. 근데 빗썸이라든가 업비트 담당자가 저희는 금융회사가 아닌데 저희를 왜 부르죠? 당신 관할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렀는데 왔다. 무슨 소리예요? 금융회사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을 아마 예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요. 자, 금융위가 4월 중에 자율규제의 재개정, 거래소별 내규 반영을 추진할 것이다. 5월까지는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고위험 거래,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산, 시스템 구축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 전산 시스템을 한 달 반 만에, 아니죠? 한 달이네요. 한 달 만에 만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항상, 그러니까 이쪽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느끼시겠지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해당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게 아마 경험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또 투자에 관련된 건데요. 더 팩트라는 곳이고요. 자, 제목이요. 주가 19만 원에서 10,000원 됐네. 금양입니다. 금양. 우리가 금양 지금은 뭐 많이 잊혀졌지만 우리 기억에 있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배터리 아저씨. 그 회사입니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 원래 이게 감사 의견 거절이 아니고 용어가 의견 거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하면 이 감사 의견 거절을 누가 하는 걸까요? 뭐 그 투자 아니요. 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이 하겠죠. 네. 그렇죠. 회계법인이 회계법인한테 원래 주식회사는 감사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금 보고서에 내야 되니까요. 재무제표에 넣어야 되니까 우리 감사 지금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대강 보더니 회계법인에서 저희들은 못하겠는데요 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게 2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의 초읽기 전 단계라고 합니다. 자, 외부 감사인 회사 존속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다. 2년 연속 감사 거절. 그렇죠. 감사 의견 거절. 그렇죠. 감사 거절. 자, 4,050억 유증 납입 7차례 연기를 했고, 그리고 자금 유입은 안개 속이다.
실질적으로 금양이라는 회사가 뭔가 만드는 회사가 맞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여기에 관련된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돼 있거든요. 빠떼라 아저씨 굉장히 이제 막 여기에 근무하시면서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이 주가가 확 오르자 확 땡긴 거는 맞습니다. 상당 부분 현금화 행거로 돼 있거든요. 간단히 볼게요. 한때 2차 전지의 신화의 주역으로 불리면서 시가총액 9조 원 금자타까지 쌓았던 금양이 상장 폐지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에 금양이 지금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험악했대요, 아주. 2년 연속 외부 감사인에게 의견 거절 통보를 받으면서 시장 퇴출 유익에 몰린 데다가 천문학적인 부채, 쏟아지는 소송을 감당하기 힘든 상태다. 이에 따라 한때 주당 19만 원을 웃돌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음 달까지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는 정해진 수수료는 분석이 나온다. 좀 안타까운데요. 여기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상장 폐지하면 글쎄요. 거기는 뭐 근로자뿐만 아니라 투자하신 분도 그렇고 또 깔아놓은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기술자도 있고 그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주주 대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솔루션도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맨 첫 화면에 뭐 있다고요? 주주께 드리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주께 드리는 말씀. 여기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금양 소액 주주 대표로 된 누구누구입니다. 이분은 이제 소액 대표이신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우리는 희생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뭐 단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이것도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자, 금양 주주들은 금양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대요. 집회를 하면 사나요? 이것도 지금 뭐하고 비슷한 느낌입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홍콩 ELS 투자해놓고 반토막 되니까 몰려와가지고 집회하면서 원금 내놔라. 그랬더니 국가가 원금을 물어주는 쪽으로 해라라고 분위기를 몰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금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금양이 회장님을 만나서 주주의 뜻을 전달하고 회사와 함께 현실적인 생존 방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겠다. 이분들은 지금 투자자가 아니라 정치인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건전한 회사도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서 회사를 일궈왔지만 경영진들이 크게 돈을 버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시던 분들이 어때요? 눈이 저 위로 올라간 거죠. 요번에 이거 이렇게 하면 팔자를 피겠는데 이런 느낌이 든 거죠. 자, 그 다음 관련된 투자 얘기입니다. 투자는 아니네요. 이건 금융 사기네요. 자, 뉴스1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배상하다. 솔직히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세부 내용을 보면 약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4월 6일 오늘 기사이고요. 제목은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배상. 솔직히 이 제목 이해가 되실까요? 글쎄요. 보이스피싱을 다 했는데 왜 은행이 배상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보험사에서 가입한 배상하면 모를까? 가입해서. 보이스피싱 예방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실제로. 맞아요. 자, 제가 지금 아는 것은 이제 신한 금융그룹 건데요. 우리 지금 교육하다 보면 그걸 안내하는 그 내용을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자, 보상한도 면책 규정 뭐 이런 게 있대요. 내용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개인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과실 배상 추진. 배상이란 말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보상과 배상이 물론 전 법 전공이 아닙니다. 근데 보상과 배상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상은 누군가 그 돈을 주는 주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주는 거예요. 국가 보상 이런 거. 네.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이 났어. 그러면 농민들이 힘들어요. 그럼 국가가 보상해 드립니다. 이게 보상이거든요. 그쵸. 국가가 잘못한 게 아니야. 천재지변이니까. 근데 배상은 달라요. 잘못해야 돼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국민한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 국가 배상 소송을 해가지고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돈을 물어내라. 그게 배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은행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배상이 되는데 지금은 배상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국제사회도 초국경 사기범죄, 민간협력 강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맨날 하듯이 이게 외국인도 있네요. 한 수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진 찍었습니다. 이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초국가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이를 일부 혹은 전액 배상하는 무과실 책임 제도를 입법화를 추진한다. 보상 한도와 면책 규정, 허위 신고 방지 장치 등을 마련해서 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무과실 배상 책임 제도가 되게 무서운 겁니다. 무과실이라는 게 당신이 잘못한 거 있든 없든 또는 잘못한 거 아니면 잘못하지 않은 것을 따지지 않고란 뜻이에요. 과실이 없어도.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무과실 책임으로 이런 거 있네요. 동물 점유자의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개를 산책시키다가 그 개가 사람을 물었어. 네. 그러면 개 주인이 잘했건 잘못했건 개 주인이 말리려고, 이게 대부분 개 주인은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가. 네. 그러니까 걔가 이런 활동하면 개 주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얘가 왜 이래? 하지마 이렇게 개한테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개 주인이 책임집니다. 이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보이스피싱에 이거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무슨 은행 관련된 분이 나오시는데, 김 과장님이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은 통과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고 무과실 책임제는 입장을 정리해서 빠른 시내에 입법화를 한다. 민간과 공공 분야가 융합해서 밀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아래쪽에는 이게 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상하게 나옵니다. 유해 마약범죄사무소 사이버 범죄국 책임자가 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사이버 범죄는 서비스 형태로 상품화되어 기술적 지식이나 큰 센터를 갖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다. 사이버 범죄 아웃소싱은 탐지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법이나 경찰, 그리고 검찰이 아닌 민간 분야와 함께 협력과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하고 은행이 무조건 책임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 기사에 낚인 거죠. 네.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관련된 은행이 책임져 준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질로 법이 바뀌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인데요. 예, 간단히 보겠습니다. 시간 별로 안 남았으니까요. 네. 부산일보입니다. 2026년 4월 6일입니다. 우리 개인이 지금 가계가 대출을 금융회사에서 받고 있는 게 한 1,800조라고 하는데요. 국가는 채무가 얼마나 있는가? 부산일보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지난해 국가 채무 1,300조. GDP 대비 49%. 절반입니다. GDP의 절반이 국가 채무입니다. 이 정도면 OECD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OECD 기준에서 상당히 나쁜 걸까요? 아니면 양호한 걸까요? 양호하지 않을까요? 매우 양호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채무에 안 들어가는 뒤로 있는 그렇죠. 채무가 무진장 많다고 합니다.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나랫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소폭 늘어서 50%에 육박했다. 그래서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에서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국가비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항상 이게 많이 늘어나든 많이 늘어나지 않든 항상 국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채무가 늘어나긴 늘어났는데요.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라고 항상 말해봤거든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국가 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일반 가정에 빚대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기로 약속한 돈과 비슷하다. 근데 국가 채무 말고 국가 부채는 좀 다르대요. 맨 위에 있던 제목은 뭐였냐면요. 국가 채무예요. 네. 그러니까 좁은 개념. 근데 국가 부채는 이거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보다 넓은 개념이고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 부채까지 포함된 것이다. 언젠가는 갚아야 돼. 근데 확정되지는 않았어. 예를 들어서 비확정 부채의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 충당 부채다. 우리 지금 공무원연금은 고갈된 지 한 15년, 20년 된 거 아시죠? 네. 네, 고갈된 지 한참 됐습니다. 예, 군인연금은요? 군인연금이 더 빠른 고갈이지. 거죠. 그러니까요. 예? 군인연금은 무지막지하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불허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 군인연금을 받으려면 몇 년 부어야 될까요? 33년? 33년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국민연금 10년만 부으면 연금으로 받잖아요. 네.
군인연금은 20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군인연금을 타시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군인의 특성상 진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벗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후임한테 밀려가지고 후임보다 더 아래쪽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군인연금을 20년 넣는 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군인연금 받으신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심지가 고드신 분이죠. 무진장 뭐라 그럴까요? 그런 조직에 잘 적응하신 분입니다. 맨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요. 옛날 국가 채무 추이 보시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이런 것만 보겠습니다. 자, 국가자산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역 대박으로 360조 정도 증가했대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늘어났대요. 근데 항상 이런 말씀 드리지만 국가 채무하고 국민연금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없어야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가에서는 이게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도 국가에서 이제 책임져 준다고 하잖아요. 명문으로 넣겠다고 하죠. 그러면 똑같이 국가 부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국민연금 그 주가가 굉장히 증시 많이 대박이 나면서 사실 국민연금 기금도 많이 대박이 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얘기한 것처럼 주가라는 게 사실은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나중에 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만큼 현명하게 분산 투자하면서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요즘 뉴스상으로 국민연금 따라하기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지만 좀 더 현명하게 이제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는 좀 투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좀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도 없잖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힘들 때 오히려 또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봄은 되고 있지만 우리의 아직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이 어떻게 이런저런 마무리 지을지 어떨지에 대해서 계속 뉴스를 보시면서 또 우리가 들어오는 다양한 납부자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중하게 좀 더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건강 관리 잘 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